제3의 길 채널 주동식입니다. 이제 뭐 사실 좀 집에서는 지금 처음 녹화해 보는 겁니다. 음, 괜찮게 될지 모르겠네요. 음,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집에서 좀 녹화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저기 문희상 국회의장이죠. 미국에 가가지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던가 그분에게 휘호를 줬다고 하는 걸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이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문희상 씨가 서해, 그게 아마 이제 취미인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진에 나온 걸 봐도, 저는 뭐 서해를 잘 알거나 글씨를 보는 눈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수련을 한 솜씨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좀 이거 뭐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도 굉장히 서해 오랫동안 수련을 해가지고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명필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옛날에 좌빨 친구들에게 너 전두환 찬양하는 거냐 욕도 얻어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전두환이가 그냥 명필이라고 들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갖고 또 뭐 전두환 찬양이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나라 하여튼 좌빨 친구들도 좀 못 말리는 친구들인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문희상이 국회의장인데 미국 가가지고 그래서 뭐 휴호를 주는 건 좋은데 본인 자필 휴호를 주는 건 좋은데 휴호 내용이 뭐냐 만절필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만 만자 꺾길 절자 반드시 필 동력동 이게 이제 원래 뭔 말이냐면은 황하가 동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보면 황하가 이제 중국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서해 황해가 중국으로 보자면 동해죠. 이 동해로 이제 가는데 뭐 황하가 얼마나 꾸불꾸불 하겠어요. 원래 황하라는 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길이 변화에 심합니다. 뭐 물길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변하고 막 그러죠. 그게 이제 황하의 특징이고 황하의 하자 있잖아요. 그 하자 자체가 그런 강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것 자체가 실은 고유명사입니다. 황하 자체를 하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게 이제 그런 강의 특징, 물이 수량이 늘었다 줄었다고 물길이 비 한 번 오면 바뀌고 그런 강을 하천을 일러서 하라고 부르게 된 게인데 하여튼 황하가 그렇게 굉장히 꾸불꾸불하게 이제 흘러가는데 얼마나 또 길잖아요. 뭐 몇만 리, 하여튼 만리 가량을 이제 흘러서 가는데, 그러게 오랫동안 많이 이게 구부러져도 결국은 동해로 바다로 간다. 이제 그런 만재필동이라는 게 원래 이제 문자 그대로 의미로 하면은 그런 뜻인데, 또한 이게 만재필동이라는 게 쓰인 맥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냐? 만재필동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하면은 그런 뜻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고유명사, 고유의 의미를 가진, 뜻을 가진 그런 용어거든요. 뭐냐? 그,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에 조선이 이 임진왜란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은 굉장한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명나라가 아니었으면은 아무리 춘공이 이제 뛰어난 장군이고 그런다 해도 버티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원래부터가 실은 사대주의가 강했던 그런 우리나라 유교 유학자들 선비들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만절필동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중국의 은혜 그걸 우리나라 선비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제조지은이라고 그랬죠. 제조지은.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도와준 것은 그냥 뭐 은혜가 아니라 나라를 완전 새로 하나를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 지은이라는 게 완전히 조선의 선비들 내리에 뭐라 그럴까 각인이 돼가지고 이게 절대 버릴 수 없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주인, 상국,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어르신이고 조선은 거기 무릎 꿇고 항상 굴복을 하고
중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 가치관이 담겨 있는 용어가 이 만절필동입니다. 제조 지은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당도 짓고 그래가지고 만절필동이라고 써서 제사도 지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만절필동이라는 용어를 새삼스럽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쓴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 만절필동이라는 그 가치관 때문에 그 병자호란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그 만절필동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조선이 망한 이후로는 쓰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이 만절필동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 이 노영민, 지금 현재는 저기 청와대 비서실장이잖아요. 이 노영민이가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첫 주중 대사, 중국 대사로 가면서 시진핑을 이제 그 신임장을 제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그때 방명록에 썼던 그 용어가 썼던 게 이 만절필동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이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면 정신이 똑바로 제대로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하면 이자는 완전히 이건 나라 팔아먹는 놈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좀 했거든요. 정말 그때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 데서 제가 이 쌍욕을 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정말로 어떻게 이런 새끼가 있을 수가 있나. 아니, 중국이란 나라에 대사로 가면서 만절필동, 조선시대에 그 썩어빠진 유학자들이, 선비한 자들이 중국에 향한 충성심과 사모심을 표현하는 만절필동이라는 글을 이제 독립국가이고 당당한 이 중국과 대등하게 관계에서 상대를 해야 될 이 나라의 대사를 가면서 만절필동이라는 글을 시진핑 예방하면서 신장 제정하면서 이런 걸 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봤거든요. 도대체 이자의 속셈이 뭔가, 이자들이 노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우려가 단순히 그냥 우려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이 중국에 가가지고 솔직히 온갖 병신짓을 다 했잖아요. 11개인가 중에서 12개인가 11개인가 거기서 2개 빼고 혼밥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간 사람들끼리 밥 처먹고, 게다가 같이 우리 수행에 간 취재단들,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이라는 새끼들한테 정말 뒤지게 얻어 터졌잖아요. 무려 안면부 골절이 됐습니다. 그건 괴패듯이 팼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게다가 북경대인가 가서, 청와대인가 가서, 북경대 겁니다. 북경대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은 거대한 산맥 같은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은 중국한테 충성을, 자격을 얻은 것만 해도 영광이란 말이 깔려 있어요, 전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히 용기를 내서 중국몽, 시진핑이 내세우는 거죠. 중국몽이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중국이 세계의 짱깨들이 세계의 대장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것은 그냥 노골적인 4대 선언이고 노예 선언이거든요.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짱깨들의 노예입니까? 이게 이제 만절필동, 그 다음에 중국몽이 함께한다. 우리는 한국은 작은 나라고 중국은 그냥 산맥 같은 나라인데 우리는 그래도 중국몽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어지잖아요. 그냥 이게 정치권, 게다가 국제관계에서 이런 다 용어 하나하나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거고, 그냥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경악을 하고 분노를 했는데, 게다가 이번에는 문희상이라는 자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 희열을 만절필동을 줬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무슨 의미냐? 노영민이가 중국에 가서 만자필동 사인을 한 것, 그 방명록에 그러게 쓴 것,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의 저기 그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건 이제 중국에 대한 충성 그 선언 그 시그널이거든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는 신호고. 그런데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희상이는 우리나라의 그 최대 혈맹이고 동맹국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가깝게 지내야 할 그런 나라에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하원 의장을 만나. 하원 의장이라면 이건 지금 트럼프와 거의 동급으로 그 미국의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준 휘어라는 게 다시 만자필동을 써서 줬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중국의 꼴붕이고 중국의 신하고 중국의 딱가리니까 당신들이 이제 우리랑은 손 떼고 떠나십시오. 이제 사실은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문희상이가 그걸 모르고 그거 썼겠습니까? 노영민이 중국에 가서 만자필동을 썼다는 거 그걸 몰랐겠냐고요. 게다가 미국이 사실은 그 한국의 주요 그 정부 측 인사들이나 뭐 의회 관계자들 또 웬만한 사람들이 그 미국을 좀 공식 방문하면은 미국이 가장 신경 써서 물어보는 게 중국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본다고 그래요.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 뭐 한국은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행동을 해나갈 것이냐. 이걸 가장 관심 깊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문희상이도 그 정치권에서 하루 이틀 굴러먹은 게 아니고 게다가 국회의장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아주 대놓고 면전에다 대놓고 실은 그런 이야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 정말 저 기가 막히던데 이제 게다가 문희상이는 이건 또 이번에 그 외신과 그 인터뷰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 천황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지금 일본에 대해서 진짜로 그 일부러 일본 사람들의 그 분노와 이 그 정서를 건드는 팍팍 긁어버리는 굉장히 야비한 표현을 했어요. 뭐 천황이 그 사과를 하는데 진정성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별개의 문제로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일본이 천황 총리 내각 그 관료 장관들 해가지고 35번인가 지금까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진정성이 있니 없니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그러면 지들이 진정성이라는 건 원래 그 내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서로 일본이 와서 뭐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도 이쪽에서 진정성 없다 그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뭐 이제 그게 이제 일단 오늘 이제 주제는 아니니까 그 지나갑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천황은 일본의 어떤 정체성이고 사실은 일본은 엄밀하게 말해서 천황제 국가예요. 어쨌든 간에 법적인 형식으로는. 그러니까 그 일본 천황을 모욕한다는 건 일본 사람들 전체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무집 가서 너희 아버지 병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천황제가 옳고 그르고는 뭐 우리가 시비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본의 그런 일반 국민들 전체를 모욕을 해버리는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고 그래버리는 그런 발언을 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희상이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가서는 별의별 주권 국가로서는 진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더럽고 비굴한 용사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아부를 하는 반면에 우리를 이렇게 많이 도와준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는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차갑게 심지어는 굉장히 야비하게 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그 반일 친일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눈깔이 뒤집힙니다. 일본이 밉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일본에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죠. 돈도 많이 쓰고 일본에 가지고 관광 가가지고 그 일본이 옛날에
그 한국을 식민 지배를 했다. 뭐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뭐 식민 지배가 그래도 원한이 맺혔다. 그런다 칩시다. 그거 지금 45년에 끝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64년인가 이 한일 국가 정상화한 이후로는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한국을 도와준 나라예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뭐 그 박정희 대통령가 여러 가지 그 훌륭하신 역할을 하셨고 한국 그 산업화나 경제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동시에 미국과 일본에 특히 일본에 도움 아니었으면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그 45년에 끝난 식민 지배를 그 빌미로 삼아가지고는 그렇게 일본을 씹어대면서 정작 50년에 우리가 직접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내고 전국이 초토화된 이 전쟁을 했던 상대인 중국 그리고 이 그 김씨 조선에 대해서는 좋아서 죽고 못 살지 않습니까? 그 미친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 좋아하고 북한의 원정적이고 종북들이죠. 종북 친중 종북인데 이 그 좌파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또 참 보고 있으면 혐오스럽고 허접한 놈들이라 생각이 들지만 또 그런다 쳐요. 뭐 그러면서 또 그 일본하고 미국 엄청 미워하죠. 근데 이자들이 나라의 운명을 그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가 있다는 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이가 그랬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거 엄격하게 말해서 그냥 그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레짐 체인지. 나라의 그 성격을 완전 바꾸겠다는 거예요. 문재인이란 자가 그냥 선거로 뽑힌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이것부터가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이거 저는 내년에 총선에서 만일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200석, 개헌석이죠. 그걸 확보할 경우에 저는 이건 그 개헌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말그 나라를 완전히 이 친중 종북계로 바꾸게 되고 나라가서 주한미군이 철수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이번에 본격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게 문희상의 이 만절필동휘어라고 봅니다. 정말 이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5.18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그 우파들 일반의 우파들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서로 간에 그 접근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이자들이 하는 행동, 특히 그 친중 종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걸 반드시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더 접근하고 싸워 나가야 할 것인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문희상이 적었던 만절필동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진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언론도 말을 않고 그냥 아주 그 표면 피상적으로 좀 그 만절필동의 그 의미 그 뜻만 그냥 그 짚어주고 그거에 또 이제 그 노영민과의 관련도 공통점이라는 대목에서도 별로 거의 지적을 안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그 집에서 그 녹화를 해본 건데 뭐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집이 이제 워낙 누추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